전설야담 특집 산 넘고 물 건넌 파란 많은 이야기 6편 모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엄마 찾아 산만리 동네 아기씨. 부산 동네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자그마한 주막을 차려놓고 술을 파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니를 동네 큰 아기씨, 동생을 동네 작은 아기씨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홍기를 놓쳤고 집안 형편은 가난했으나 서로 사랑하며 오순도순 웃으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만들고 언니는 술을 빚고 동생은 손님에게 상을 내주며 일도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던 1592년 어느 날 갑자기 난리가 터졌습니다. 왜적들이 기습적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사람들을 마구 죽이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최초로 왜적에 맞선 동네 부사 송상현은 동네성 주변에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는 등 평소 방어 준비를 했으나 무려 10배 많은 적군이 조총으로 공격해오자 당해내지 못하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부산을 함락한 왜군 주력 부대는 곧바로 한양을 향해 진격했고 일부 부대는 경상도 땅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왜적들은 부산을 돌아다니면서 조선 남자를 보면 바로 죽였고 여자를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동네 작은 아기씨는 읍내에 나갔다가 난리 났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귀가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도대체 어디로 갔담? 동네 작은 아기씨는 이웃집에도 가봤으나 어디든 그 집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우물에서 물을 기로 한 모금 마시는데 갑자기 집 앞 골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말 울음소리와 함께 기괴한 갑옷을 입은 왜적이 들이닥치더니 긴 창을 들이대며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동네 작은 아기씨는 겁먹은 얼굴로 살려달라고 말했지만 왜적들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녀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큰 길에는 왜적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여자들이 많았고 길가에는 죽은 남자들 시체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왜적들은 반항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칼로 베거나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돌아보니 생활터전이자 보금자리인 주막이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그 상황에서 동네 작은 아기씨는 어머니와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녀 나이 30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왜적의 배에 실려 왜나라로 끌려갔는데 배에는 조선인 남녀 300여 명이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아기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펴봤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도중 심하게 아프거나 죽은 사람 수십 명이 왜군에 의해 바다에 버려졌는데 시체가 바닷물에 떨어지는 순간 들리는 풍동 소리는 조선인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어디에 있을까? 다음 날 배는 시모노세키에 도착했고 조선 사람들은 이리저리 끌려가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동네 작은 아기씨는 다른 여자 10명과 함께 한나절을 걸어 사람이 제법 많이 사는 큰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원이 나와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선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폭력을 맡았습니다. 동네 작은 아기씨 차례가 되자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이냐? 성은 최씨이고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기라고 부릅니다. 고향은 어디니? 동네입니다. 조선 남자는 그대로 통역했고 외인이 받아 적으며 뭐라고 하자 폭력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동네 아기씨다. 너는 지금부터 히로세 시내 노비로 간다. 죽이지는 않을 테니 가서 열심히 일하거라. 동네 아기씨는 다음 날부터
히로세라는 사람 집에서 온갖 자비를 하며 지냈습니다. 밥짓기와 빨래는 물론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고 수시로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히로세와 그 가족은 포악하지 않았기에 동네 아기씨는 조금씩 외말을 배우며 적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와 언니를 떠올리며 언젠가 반드시 만나리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 히로세의 아내가 문득 동네 아기씨에게 고향에 가고 싶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향이 몹시 그립노라 대답하자 히로세의 아내가 믿기 힘든 말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사신으로 온 조선 승려 유정이 외란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모으려는 모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동네 아기씨에게 희망을 준 유정은 사명당을 호로 쓴 승려로서 외란이 끝난 뒤인 1604년 임금의 친서를 가지고 교토로 가서 당시 통치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협상을 벌였습니다. 두 차례 협상 끝에 포로 3,000명 조선 귀환이 합의됐고 1605년 유정 스님이 조선 포로 3,000명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동네 아기씨도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언니를 만날 수 있게 됐네. 배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동네 아기씨는 부푼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13년 세월 동안 너무 많이 달라진 마을 풍경으로 인해 동네 아기씨는 뛰는 내내 어리둥절했습니다. 더구나 주막이 있던 자리에 키와집 한 채가 생겼기에 그녀는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혹시 동네 작은 아기씨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하자 할머니는 예전에 뒷집에 살은 돌쇠 어미라며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제야 동네 아기씨는 아줌마에서 할머니가 된 돌쇠 어머니를 알아보고 바로 인사한 후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언니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돌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용인즉 그날 어머니와 언니는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말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급히 산으로 숨었다가 밤에 내려왔는데 동네 작은 아기씨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온종일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가 딸을 찾으러 읍내로 나갔다가 외적에게 붙잡혀 외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언니는요? 언니는 바닷가 마을에서 홀로 날품팔이하며 살아간다는 말에 동네 아기씨는 돌쇠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후 그리로 길을 떠났습니다. 무덤으로 언니 집에 도착한 동네 아기씨는 눈물을 쏟아내며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동네 아기씨는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보따리를 싸서 외나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지긋지긋한 원수의 땅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일은 두려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관청에 찾아가서 13년 전 조선에서 끌려온 포로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관리들은 조선 여자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말을 할 줄 아니? 직접 찾아보자. 다음 날부터 그녀는 오사카를 목적지로 하여 걸어가는 내내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조선에서 온 할머니가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후쿠오카, 나가사키, 히로시마, 고베를 거쳐 오사카에 이르렀을 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거리로는 무려 3,500리가 넘었습니다. 번화한 오사카의 어느 집에서 며칠 일하며 곳곳을 돌아봤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집 주인 부부와 하인으로 일하는 조선인 할머니가 동네 아기씨의 사연을 듣고 응원해주며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동네 아기씨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길을 나서 교토, 나고야, 요코하마, 도쿄까지 갔다가 다시 오사카로 돌아왔으며 그 사이 1년이 지났습니다. 오사카에서 동네 아기씨는
예전에 며칠 머물며 일했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작년에 들렀던 동네 아기씨요. 조선인 할머니는 이게 누구냐면서 마침 잘 왔다고 반가이 맞아줬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아기씨가 그 집을 떠난 이튿날 그녀의 어머니를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나요? 할머니는 오사카 아래 사카이에 있다면서 집주인 부부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해줬습니다. 생선 장사하는 그 집주인은 저녁에 귀가해 동네 아기씨를 보자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생선 장사하면서 동네 아기씨 사연을 들려준 결과 비슷한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로 가서 확인했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주인 남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음 날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너 시간 후 두 사람은 사카이에 도착했고 동네 아기씨는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74살이 된 어머니 얼굴엔 주름이 더 많아졌지만 그녀 역시 작은 딸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퐁퐁 울자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기씨는 자유의 몸이지만 어머니는 노비 신분이라서 돈을 치러야 했고 관청의 허락도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주인 남자가 돈을 요구하자 생선 장수가 나서서 절반을 줄 테니 나머지는 탕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남자가 머뭇거리자 구경꾼 중 몇 명이 어머니 생각이 난다면서 돈을 보탰습니다. 그제야 주인 남자가 어머니를 풀어주었습니다. 사카이 현의 원님도 사연을 듣고 감동하여 그 땅을 벗어날 수 있는 허가증을 내주었습니다. 무사히 바다 건너 부산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언니를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을 원님은 참으로 장한 일을 했다며 큰 상을 내렸고 세 사람은 경상도 함안의 박묵리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합니다. 전설야담, 요사스러운 점쟁이 해단. 보름달이 뜬 날 밤, 한 여인이 당산나무 앞에서 두 손 모으고 소원을 빌더니 엽전 한 양을 나무에 던지고는 이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 여인은 불이 나게 당산나무로 가서 몸가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돈을 던진 그곳에 동전 세 냥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돈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이네. 점쟁이 말이 맞았어. 그날 오후 여인은 당산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인이 점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점쟁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가? 내게 신기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제 모든 근심거리를 말해보게. 여인은 최근에 바람난 남편이 다른 여자를 거들떠보지 않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점쟁이가 어려운 일 아니라고 답하자 여인은 가진 돈 전부라면서 10냥을 내놓았습니다. 점쟁이는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방문 위에 붙여놓으면 조만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주의사항을 말해줬습니다. 집에서 재물이 하나라도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네. 여인은 알았다고 대답한 후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 위에 그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귀가한 남편이 못 보던 부적을 발견하고 뭐냐고 묻자 여인은 집에 재물이 늘어나는 부적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코웃음 치면서 그냥 내버려 두더니 아내 손을 잡아당기면서 오랜만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예뻐 보여서 그래. 여인은 남편의 손길을 반가워하면서 점쟁이의 부적이 매우 빨리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뒷곁으로 나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저녁에 남편과 사랑하느라 깜빡하고 미처 걷지 못했던 빨래 중 바지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바지는 재물이 아니라고 애써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웬일인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행이라고 여기며 그날 밤도 남편과의 육체적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여인을 물리치고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오후에 가볼 데가 있다면서 나가더니 술에 취한 채 밤에 들어와서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이후 날마다 남편의 바깥 나들이가 그치지 않자 여인은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네요. 점쟁이는 여인에게 부적을 붙인 후 남편과 육체 관계를 가지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여인은 그렇지만 단 하루만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점쟁이는 분명히 재물 하나를 잃어버렸을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쟁이는 복채를 10배로 내야 한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인은 내일 100냥을 가져오겠다면서 힘없이 점집을 나섰고 그때 나무 뒤에서 한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여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점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가 미녀 점쟁이를 끌어안자 점쟁이는 웃으며 다리를 벌렸습니다. 놀랍게도 사내는 점집을 다녀간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어느 정도 미모가 있는 점쟁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남자를 물색한 다음 유혹해서 관계한 후 그와 작당해서 일을 꾸미는 수법에 능했습니다. 미녀 점쟁이는 한 마을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돌연히 잠적해 다른 마을로 가서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곳에 온 직후 한동안 손님이 없자 미녀 점쟁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내 하나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외도를 맛본 사내는 늦바람이 나서 계속 점쟁이를 찾아가 쾌락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몇 번 상대해 주던 점쟁이는 어느 날 여인이 찾아와서 남편의 바람기를 하소연하자 비로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점쟁이는 여인에게 자신의 신기를 믿게 하고자 보름날 밤 당산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며 동전 한 냥을 던지면 다음날 아침 3냥으로 늘어나리라 예언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점쟁이가 2냥을 그 위에 던져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가 아내와 육체관계 가진 일도 점쟁이가 시킨 일이었고 그 사이 점쟁이는 바지를 훔쳤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줘요. 그리고 하루 집에 머문 뒤에 몰래 여기로 오면 내가 당신을 더욱 사랑해주겠어요. 사내는 시키는 대로 했고 새끼 넘치는 점쟁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곧 생길 목돈을 꿈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튿날 어스름한 저녁에 점쟁이를 찾아온 사람은 100냥 바칠 여인이 아니라 수염이 긴 노인이었습니다. 내 인연, 여기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더냐. 호통치며 들어선 노인의 얼굴을 바라본 점쟁이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원래 술집 여자로 살아갔던 점쟁이는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아양을 부려 첩으로 살다가 목돈을 훔쳐 달아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격이 뜨거웠던 그녀는 막상 노인과 살게 되자 젊은 사내가 그리워 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누지락이 최고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녀는 몰래 도망친 후 이름을 해단으로 바꾸고 점쟁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내를 적극적으로 유혹했습니다. 나름대로 미모가 있는지라 둘 중 하나는 걸려들었고 해단은 그 사내와 미래하여 마음껏 즐기다가 갑자기 바람난 사내의 아내에게 복채를 뜯어내 다른 곳으로 뜨곤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노인이 사람을 풀어 도망친 첩을 추적하게 했습니다. 오척단신에 살짝 작은 그리고 말할 때 개슴츠레해지는 눈이 특징이었기에 크게 단서가 되어 마침내 꼬리가 붙잡혔습니다. 몇몇 마을에서 남편을 홀린 여녀에게 원한 품은 여인들이 추적자들로부터 인상착의를 듣고 일치한다며 행적을 알려줬습니다. 그 요망한 년이 이 마을에도 있었다오. 추적자들은 계속 동선을 따라가서 드디어 요사스러운 점쟁이 해단을 발견하자 급히 노인에게 알렸습니다. 노인은 힘센 하인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위와 같이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해단이 뭐라고 변명하려 하자 노인은 하인을 시켜서 몽둥이 찜질을 하게 했습니다. 해단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자 노인은 못된 것 이라 내뱉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해단은 보따리를 싸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온종일 돈 100냥을 마련해 밤늦게 점집을 찾아간 여인은 엉망이 된 점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곳곳에 빗자국이 보였기에 무서움을 느낀 여인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남편에게 점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뭔 일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뜻밖의 소식에 깜짝 놀란 남편은 아내의 만류를 무릅쓰고 점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점집과 여기저기 핏자국을 보면서 남편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괜히 얽히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남편은 그날 이후 한눈 팔지 않고 아내에게 충실했다고 합니다. 전설야당 자기 눈을 찌른 애꾸는 화가 최77 서평군 이호는 종실이면서도 서민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바둑을 좋아한 그가 어느 날 바둑을 제법 잘 둔다는 중인 출신 화가를 불러 100냥 내기 바둑을 두었습니다. 서평군은 그동안 여러 사람과의 내기 바둑에서 연전연승했기에 자신만만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상대 전략이 뛰어나서 서평군은 어느 사이 패배 직전으로 몰렸습니다. 서평군은 체면을 무릅쓰고 상대에게 한수만 물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평군이 왕족인지라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해주었지만 이번 상대는 달랐습니다. 단호히 거부하더니 갑자기 바둑돌을 쓸어버리고 판에서 손을 뗀 채 물러앉으며 말했습니다. 바둑이란 본래 놀자고 두는 건데 만약 물러주기만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한 판도 끝내지 못하겠군요. 이후 중인 신분의 화가는 두 번 다시 서평군의 바둑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대 실력자에게 아무하지 않고 당당했던 화가 이름은 최북입니다. 그는 괴팍한 성격으로도 유명했는데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해 금강산으로 놀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일행과 함께 구룡련을 구경하고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술 한 잔 마시고 구룡련 바라보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더니 술에 잔뜩 취해 울다 웃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명인 최북은 천하명산에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재빨리 물로 따라 들어가서 급히 구해주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최북은 연못 바닥까지 떨어지진 못하고 들것에 실려 산 아래 큰 바위로 옮겨졌습니다. 최북은 숨을 헐떡이며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숲속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져 새들이 모두 짹짹거리며 날아갔습니다. 구룡련에서 죽지 못한 최북은 금강산 표운사와 주변 경관을 담은 수묵채색화 표운사도를 그렸습니다. 최북이 기이한 행동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중인이라는 신분적 한계에 갇혀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자 술과 그림으로
울분을 달랬던 것입니다. 77이라는 자에서도 그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년이 되면 관례를 치르고 자를 지었는데 최북은 자기 이름 북을 둘로 나눠 77이라고 했습니다. 칠칠하지 못한 놈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자조적인 자이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담은 별명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당대의 영의정을 지낸 남공철은 최북에 대한 정기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세상에선 칠칠을 술꾼이라고도 하고 환쟁이라고도 한다. 심지어는 미치광이라고도 한다. 환쟁이는 그림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인데 최북은 그 시대의 보기 드문 직업 화가였습니다. 도화서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그림에 관한 한 자신 있기에 아오를 붓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호생관이라 짓고 그림을 팔아 연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림을 파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최북은 그림이 자기 마음에 맞게 잘 그려졌음에도 돈이 적으면 그 자리에서 화내고 그림을 찢었고 어쩌다 그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됐을 때 그림값이 많으면 걸걸 웃으면서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집어 던져 문 밖을 나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놈은 그림값도 모른단 말이야. 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승이 최북을 찾아와 산수화를 요청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부탁했던 정승이 찾아와 때마침 마무리 중인 그림을 보더니 산만 있고 물이 없다면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북은 붓을 던지고 일어서며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이 종이의 여백은 모두 무림을 모르시오. 최북은 하루에 보통 대여섯 대 술을 마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책 나부랭이, 종이돈 쪽지까지도 모두 술값으로 주워버리니 살림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렇기에 최북은 가끔 평양과 동래로 가서 그림을 팔았습니다. 일찍이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가서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기에 일본 장사꾼들이 동네까지 와서 그의 그림을 비싼 값에 사갔습니다. 최북은 세상에 대해 쌓인 감정이 많아서인지 화를 잘 내고 외골수였으며 자잘한 예절에는 얽매이지 않는 호탕한 성품을 보였고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양반이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자 최북은 그가 탐욕스러운 관리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잔뜩 화난 그 양반은 최북에게 손을 좀 보겠노라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최북은 다음과 같이 응대하고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로 자신의 오른쪽 눈을 스스로 찔렀습니다. 당신에게 그림을 그려주느니 장님으로 사는 게 낫겠소. 최북의 눈에서 피가 줄줄 흐르자 놀란 양반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 뒤 최북은 애꾸 눈이 됐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한쪽 눈에만 안경을 꼈지만 종이에 눈을 바짝 대야 해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최북은 산수와 집, 나무 따위를 잘 그렸으며 메추라기를 잘 그려 최메추라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최북은 꽁이나 메추라기, 토끼의 털 한 올 한 올까지 그리는 세필화에 능했고 정선 및 심사정의 영향을 받은 진경산수화를 그렸기에 최산수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최북은 김홍도, 이인문, 김득신 등과도 교유했습니다. 최북은 가끔 붓 대신 손가락을 이용해 지도화를 그렸습니다. 최북의 지도화로는 공산무인도와 풍설야귀인 등이 있는데 두 그림 모두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북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열흘을 굶다가 그림 하나를 팔아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눈길에 쓰러져 얼어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49세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최북의 자가 77이라서 49세 나이에 죽은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최북은 비록 항상 가난했지만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며 후배 화가 조일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북의 풍모가 매섭구나.
귀족의 놀이개가 되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째서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혀야만 했나. 전설야담, 바다를 떠도는 여인 옥봉. 소녀는 문장 뛰어난 인물에게 시집가고 싶습니다. 조선 중엽 선조 때 옥천 군수 이봉의 서녀로 태어난 옥봉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기 소신을 말했습니다. 옥봉은 문학에 재능이 뛰어나면서도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씩씩한 면이 있는지라 자기 뜻을 속에만 담지 않고 꺼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어 귀여워해온 딸이므로 이해할 만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옥봉이 조심스럽게 운강이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강 조원은 21세 때 진사시에서 장원급제하여 전도양양한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응시한 율곡이이가 생원시에서 장원급제했으니 조원의 문장 실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봉 아버지는 매파를 통해 자기 딸을 첩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조원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옥봉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해 봄 단어절 가까운 때 어머니 고씨는 덕흥대원 군대 잔치에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마를 타고 가던 옥봉이 한강 근처에서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이내 졸도했습니다. 고씨와 하인들은 어찌할 바 몰라서 쩔쩔매다가 인근에서 한가히 낚시질하던 선비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비는 근처 자기 집으로 안내하여 옥봉을 쉬게 해주면서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깨어난 옥봉이 젊은 선비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선비도 처녀의 얼굴을 살짝 보았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었기에 약간 호감이 갔습니다. 그 선비는 바로 조원이었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던 사람을 직접 본 옥봉의 마음은 달아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봉은 부모에게 한 번 더 힘을 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옥봉 아버지는 조원의 외할아버지에게 자기 딸을 손자의 첩실로 들여달라고 부탁했고 외조부가 조원을 불러 첩을 드리는 일은 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 끝에 조원은 그에 응했고 드디어 옥봉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원의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시를 한번 지어보. 조원은 첩으로 맞이한 옥봉의 재능을 인정하여 아꼈고 당파 싸움 때문에 외직을 돌 때 데리고 가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 무렵 어떤 사람이 조원에게 시를 청탁했는데 조원이 미처 글을 짓지 못했는데 찾아와서 독촉하자 옥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산 스님에게 빚을 빌리시는 게 나을 겁니다. 머리털 깎은 승려에게 빚이 있을 리 없으니 불가능한 일을 그만 조르라고 재치 있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 시를 잘 짓고 적극적이었던 옥봉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 조원은 인사권을 쥔 이조좌랑을 지낼 때 친척을 임명했다 하여 탄핵받고 요직에서 물러나 삼척부사, 성주 목사 등 한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47세 때인 1591년 사헌부 지비에 임명되어 요즘으로 말하면 검찰청 서열 2위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11년 만에 중앙정계로 돌아왔으므로 조원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파주에서 조원의 조상묘를 돌보는 묘지기가 소도둑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묘지기 아내는 급히 조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도둑질은 사형당할 수 있는 중죄였기에 묘지기 아내는 남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침 조원은 집에 없었고 사정을 들은 옥봉은 오원절구로 이뤄진 시를 한 수 적어 묘지기 아내에게 주면서 파주 목사에게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원통함을 아랩니다. 세숫대야로 거울 삼고 맹물을 기름 삼아 머리를 빚네. 첩의 몸이 직녀가 아닐진데
남편이 어찌 견우일까요? 묘지기 아내는 반신반의하면서 파주 목사에게 달려가 시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는 시를 읽어보더니 묘지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시의 내용을 풀이하면 소를 끄는 견우와 배를 짜는 직녀는 부부이니 아내가 직녀가 아니라면 남편이 어찌 견우, 즉 소도둑이겠냐는 은유적인 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주 목사가 옥봉의 비유적인 시를 통해 묘지기의 무죄를 확신하여 석방한 것이 아니라 옥봉 남편이 사원부 고위직이므로 목사가 압력을 느껴 풀어줬다고 볼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뒤늦게 그걸 알게 된 조원은 자신의 출세를 위협하는 일에 크게 노하여 옥봉을 내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여러 해 함께 지내는 동안 실수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백정의 처를 위해 시를 지어 주어 감옥 죄수를 풀어주게 하여 남의 이목을 끌게 만드는가. 그 죄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으니 즉시 자네 집으로 돌아가시게. 옥봉은 울면서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으나 조언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옥봉은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후 조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옥봉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날마다 울면서 그리운 마음을 몽언이란 칠원절구에 담았습니다. 요즘에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달빛 어린 창가에서 이 몸에 한은 깊어갑니다. 만일 꿈길에도 오간 흔적이 있다면 문 앞 돌길의 반쯤은 모래가 됐을 것입니다. 참으로 애절한 시였습니다. 비록 마음으로이지만 돌이 모래가 될 정도로 님을 기다리느라 문 앞을 수없이 드나들었으니까요. 오늘날 서도 미녀 명창들이 애수 깃든 수신가를 시창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약사몽언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성로가 반성나구나 라는 가사가 이옥봉의 시 몽언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도 슬픔의 농도를 일러주는 셈입니다. 옥봉이 친정으로 쫓겨난 이듬해인 1592년 이른바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국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조원은 궁궐을 떠난 선조의 몽진을 수행했고 백성들은 왜군을 피해 피난 가느라 정신없었으며 이 와중에 옥봉은 종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옥봉이 절개를 지키다 죽었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인조 때의 일입니다. 승지 조이일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그것 원로 대신으로부터 조언을 아느냐 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희일은 자신의 부친 성명이라면서 어찌 아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원로 대신은 직접 답하지는 않고 이옥봉 시집이라고 적힌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조희일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버지 조원의 소실 이옥봉이 행방불명된 지 40년이 넘었는데 머나먼 타국에서 그 이름으로 된 시집을 대하니 그야말로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어안이 봉봉해진 조희일에게 원로 대신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 전쯤 중국동에 즉 황해에 괴이한 죽음이 떠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너무나 흉측한 몰골이라서 아무도 건지려 하지 않아 그 죽음은 이리저리 해안가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관가에서 사람을 시켜 건져보니 몸을 종이로 수백 겹 감고 노끈으로 묶인 여자 시체였습니다. 그 모습이 몹시 기이한지라 노끈을 풀고 겹겹이 두른 종이를 벗겼습니다. 바깥쪽 종이는 아무 글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였습니다. 그러나 안쪽 종이에는 백백이 시가 적혀 있었고 해동 조선국 승지 조원의 첩 이옥봉이라고 신원을 밝힌 글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중 하나를 읽어보니 뛰어난 명문이었고 다른 시들도 하나같이 주옥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이에 원로 대신은 자신이 그 시들을 거둬 책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옥봉의 시는 중국의 여러 시집에 수록됐습니다. 옥봉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를 적은 종이로 몸을 감싸게 해서 바다에 던져달라고 부탁했으리라는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조선에서는 후에 현선 조정만이 조원의 유고집 가림세고 뒤쪽에 중국 시집에서 선별한 시 32편을 실으면서 옥봉의 문명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편 조원은 중국 황제의 서찰을 개인적으로 간직했다는 이유로 파직당하고 51세 때인 1595년 병사했으니 부부 모두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한 셈입니다. 한편 이옥봉의 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을 형상화한 작품이 많으며 그러면서도 맑고 씩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설야담 옥계노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쑥대머리 단어오온. 경상도 함양에서 태어난 옥계노진은 젊은 시절 집이 가난하여 남원에 살면서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 장가를 못 가고 그 누님 역시 때가 지나도록 혼이 나지 못했습니다. 1537년 나이 19세 때 소과 생원시에는 합격했지만 아직 대과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숙무관이 선천부사로 임명되자 어머니가 노진에게 그곳으로 가서 혼수비용을 얻어 오라고 했습니다. 노진은 여러 날에 걸쳐 길을 물어물어 선천 관아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문 밖으로 나온 한 광기가 맞이하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예, 저는 본관 사또님의 당질이오이다. 노진으로부터 당질, 즉 사또의 오촌 조카라는 말을 들은 기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인의 집이 관아 문 밖에 있는데 님께서 저의 집에 처소를 정하시겠습니까? 뜻밖의 말이었지만 노진은 그렇지 않아도 숙소를 걱정했던 터라 어여쁜 기생의 제안에 곧바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사또께 인사드리고 나오겠나이다. 노진은 관아로 들어가서 사또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멀리 전라도 남원에서 평안도 선천까지 찾아온 조카를 보더니 사또는 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청탁하러 온 느낌이 들었고 당장 어디에 재워야 하나 하는 번거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또에게 노진이 말했습니다. 본관 밖에 처소를 정했으니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에 사또는 다소 얼굴을 펴면서 노진에게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노진이 관아 밖으로 나오니 기생은 앞장서서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생은 시장하겠다면서 저녁상을 내온 후 가볍게 이런저런 말을 하며 노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진중한 성격의 노진은 식사를 마친 뒤 차분하게 기생에게 왜 호의를 베푸는지 물었습니다. 기생은 노진의 첫인상이 좋았고 호감이 가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기생은 노진의 언행을 통해 비록 행색은 남루에도 학식이 깊고 마음의 그릇이 무척 큰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기생은 이부자리를 폈고 한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생이 노진에게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선천까지 오셨나요? 기생의 질문에 노진은 조금 망설이다가 혼수비용 때문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에 기생이 말했습니다. 제가 사또의 손이 좁음을 익히 보아온 것으로 미뤄 지극한 친척이라도 넉넉히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공들여 모은 은덩이가 제법 있으니 그걸 갖다 쓰시면 혼수를 넉넉히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진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돈 없는 길손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는 것이오. 제가 도령님 관상을 보니 머자나 크게 귀하게 되실 분입니다. 사또께 돌아간다고 알릴 필요도 없고 지금 길을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거취를 이처럼 급하게 정한다면 어찌 당숙 어른의 꾸지람을 면하겠소. 노진이 염려의 말을 하자 기생은 몇 구름이 엽전을 얻어봐야 별 도움도 안 될 텐데 어찌 꼭 스스로 치욕을 받으려 하느냐며 길을 재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령님 출세는 10년 안쪽 일일 것입니다. 저는 마땅히 몸을 깨끗이 하고 지조를 지키면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만 받아 언제 갚으려나. 노지는 기생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즉시 차비를 꾸려서 사또에게는 알리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별의 순간 두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 직후 사또가 보낸 사람이 노진을 찾았으나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돌아갔다고. 망령된 일이로다. 보고를 받은 사또는 겉으로는 불쾌한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까운 돈을 내주지 않아도 됐기에 기뻐했습니다. 노지는 집으로 돌아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누님 혼사를 치르고 자신도 장가들고 옷과 밥을 걱정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노지는 오로지 공부에만 뜻을 두었고 그 결과 1546년 문과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노지는 승문원의 청거로 박사가 됐고 전적 예조의 난관을 맡아 일하면서 명종 임금으로부터 두토운 지우를 받았습니다. 지우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인격이나 학식을 인정해서 잘 대우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임금은 어느 날 신이 많은 노진을 불러 관서오사로 명하며 민심을 잘 살펴보고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우님, 만극하옵니다. 노진은 즉시 미천한 복장으로 꾸미고는 그동안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던 선천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생 집에 가서 사람을 찾으니 그 어미가 나와 맞으며 행색이 초라한 노진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내 딸이 그대를 떠나보낸 날 집을 나가 어딘가 숨어버려 간 곳을 모른다오. 이런 모양이 웬일이오? 노진은 언뜻 기생이 정절을 지키려 그리한 걸로 짐작했으나 시침이 떼고 물었습니다. 딸이 떠난 뒤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못 들었소이까. 기생 어미는 인편을 통해 성천 산골에 어느 사찰에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신이 늙고 기력이 없는지라 가서 찾아보지 못했노라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데 그대가 이 모양이니 참으로 슬프구려. 노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기생집을 나온 후 즉시 사람을 시켜 산골의 몇몇 사찰을 찾아가 그 기생의 발자취를 더듬게 했습니다. 이윽고 그럴 만한 곳이 하나 있다는 반가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노지는 그 암자에 이르러 불경을 외던 승려를 밖으로 불러 먼저 인사한 후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 해 전에 이곳을 찾은 젊은 여인이 있소? 스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 찾아와 은덩이를 주며 밥을 달라 하더니 그날부터 부처님 앉은 연화대 및 음습한 곳에 자리를 잡은 채 꿈쩍 않으며 남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 공양 뒤에 밥을 주면 손만 내밀고 대소변은 뒷문으로 나가보니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스님은 그러면서 혹시 여불이거나 귀신 아닐까 싶어 한때 의심도 했지만 사연이 있으려니 생각해 자세히 캐묻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지는 법당으로 들어가 연화대 뒤를 향해 말했습니다. 남원 노도령이 왔소. 어서 나오시오. 그랬더니 잠시 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에 뵙고 싶습니다. 쑥대머리에 때가 끼인 얼굴로 어찌 나타나겠습니까? 쑥대머리는 쑥대, 즉 쑥의 줄기처럼 머리털이 마구 흐트러져서 몹시 산란한 머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지닌 봉두남발의 봉두도 쑥머리라는 뜻입니다. 노진이 들으니 그 기생의 목소리가 맞기에 보고픈 마음을 참으며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밤을 보내고 사흘째 되는 날 노진은 다시 암자를 찾아 여인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여인은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한 얼굴로 나타났고 노진은 손을 내밀어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기생은 저리를 지키고자 고난을 감내했고 승려는 눈치로 탈출한 광기임을 알았지만 입을 다물고 잘 대해줬습니다. 노진은
기생 어미에게 뒤늦게 사실을 밝혔고 어사 임무를 마친 후 기생을 데려갔습니다. 한편 노진은 1555년 지뢰 영감을 지낼 때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로 뽑혔고 1560년 형조 참의를 거쳐 도승지가 됐는데 시골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공양을 위해 외직을 지원하여 담양부사 진주 목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충청도 관찰사와 전주 부윤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고 1575년 예조 판서에 올랐으나 사퇴하고 더는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야담. 눈을 쓸며 연인을 다시 만난 소생. 불현듯 단호 어원. 조선 성종 때 이름난 재상이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했습니다. 미인이 많아 색향으로 유명한 평양에서 감령의 기생 명부에 나이 어린 기생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보라색 방울이란 뜻의 자란이고 옥퉁소를 부는 선열한 의미의 옥소선으로도 불렸습니다. 12살이지만 얼굴 예쁘고 노래 및 춤, 악기, 시까지 뛰어난 동기였습니다. 관찰사의 외아들 역시 12살이었는데 감사가 마침 생일을 맞아 기녀들과 악공을 불러 취양당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해 즐거움이 무르녹자 감사는 아들에게 춤을 권하면서 흥을 돋우고자 기생 우두머리인 행수 기생을 불러 적당한 짝을 골라 마주 춤추게 했습니다. 하여 아들과 자란이 함께 춤추자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아비를 위한 춤도 제법 하는구나. 감사는 흐뭇한 얼굴로 남달리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더불어 춤추느라 애쓴 자란을 불러 칭찬한 후 비단을 상으로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의 시중을 들어라. 이때부터 자란은 감사 아들에게 차를 내오고 목을 갈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두 남녀가 모두 자라 드디어 육체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둘 사이에 얽힌 사랑의 실타래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얽혔습니다. 이들에게 다행히 관찰사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해 6년이나 평양에 있었지만 이제 임기를 채워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돌아가야 할 날이 가까워지자 관찰사 부부는 아들과 자란을 떼어놓는 일로 고심했습니다. 자란을 두고 가자니 아들이 상사병에 걸릴까 염려됐고 데리고 가자니 아직 미혼인 아들의 장래에 방해가 될까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관찰사가 아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너의 뜻을 존중할 테니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렴.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째 계집 따위에 연연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행여라도 아버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감사는 아들에게 대장부라고 칭찬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찰사 가족은 자란을 평양에 두고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은 물론 이별 당일에 자란은 몹시 슬퍼서 말없이 울었으나 감사 아들은 언약이나 위로 없이 무심한 얼굴로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내심 크게 슬펐지만 사나이 체면에 일부러 슬프지 않은 척 의연하게 처신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별을 경험한 적이 없으므로 한때의 사랑쯤 금방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공부에 몰두해야지. 그 무렵 소과를 본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소과는 생원과 진사를 뽑는 과거를 이루는 말이며 여기에 합격해야 벼슬을 받을 수 있는 대과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 생은 동무들과 과거 시험을 준비하러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럭저럭 공부에 집중했으나 가끔 자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어 떨쳐냈습니다. 그러다 한겨울에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신 데다 고요하기까지 하니 새삼스레
자란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기에 일어났들을 배회하던 생의 가슴에 불현듯 자란 얼굴을 다시 봐야겠다는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우리말 불현듯은 불을 켜서 불이 일어난과 같다는 뜻으로 갑자기 어떤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 직접 가서 보자. 감정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생은 그 길로 사찰을 떠나 평양을 향했습니다. 추운 날씨라서 머리에는 털모자를 쓰고 푸른 옷을 입은 채 가죽신을 끌면서 걸어갔지만 부귀한 집안 자제로 거친 일 해본 적 없는 생이 평양까지 걸어가려니 고생이 말도 아니게 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이 부르터서 걷기 힘들었습니다. 신발부터 바꿔야겠네. 생은 한 총가에 이르러 가죽신을 집신으로 바꾸어 신고 털모자를 버리고 테두리 떨어진 낡은 전립을 구하여 머리에 썼습니다. 절름거리며 걷고 기어도 보았으나 갈수록 걷는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걸식에 굶주리고 얼며 계속 고생하다 보니 옷은 헤어져 누더기가 되고 얼굴 모습이 검고 파리해져서 몰골 사나운 귀신 형상 같았습니다. 아이고, 길이 참 멀기도 하구나. 생은 그래도 끈기로 버티며 한 달이 지나서 간신히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생은 막바지 힘을 내어 자란의 집에 갔지만 수척해져 얼굴이 상한 꼴이라 자란의 어미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 사또의 아들이라네. 자네 딸을 잊을 수 없어. 천리 길을 걸어왔다네. 자네 딸은 어디 갔는가? 자란 어미는 그제야 그를 알아봤지만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또 자제의 총애를 입어 밤낮 산속 정자에서 머무느라 집에 오지 못하고 있소. 도련님이 비록 멀리서 왔으나 서로 만날 길이 없으니 참으로 안 되었소. 그러면서 노파는 생을 대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대당에 갈 곳이 없어진 생은 문득 한 구실아치를 떠올렸습니다. 구실아치는 관아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감사로 있을 때 아전 아무개가 큰 죄를 지어 죽을 처지가 됐으나 생이 그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입었던 구실아치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가 이름을 듣고 매우 놀라며 환대했습니다. 구실아치는 사랑채를 깨끗이 치워서 생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반찬을 잘 차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생이 평양에 찾아온 이유를 말하자 구실아치는 자란을 만날 수 있도록 계책을 짰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곧 감령에서 눈을 쓰는 부역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 생이 인부들 사이에 섞여 일하면 멀리서라도 자란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는 방도였습니다. 달리 다른 방법은 없었기에 생은 이튿날 이른 아침에 여러 일꾼과 함께 산정에 들어가 빗자루를 들고 앞들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새로운 감사의 아들은 마침 창을 열고 기대에 앉아 있었고 자라는 방에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장정이라 눈을 쓰는 모습이 힘찼으나 힘든 일 해본 적 없는 생의 빗질은 남들 보기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감사 아들이 그런 생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란을 불러 그 고락선이를 보게 했습니다. 자란이 명을 듣고 방에서 나와 마루에 섰을 때 생은 전립을 말아 올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쳐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서툰 일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자란의 눈동자가 이내 심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곧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외면당한 생은 낙심하여 서글픈 마음을 아는 채 구실아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자란이 방에서 울기만 하자 관찰사 아들이 연유를 물었습니다. 자란은 내일이 아버지 제사인데 집에 돌아가지 못해 안타까워 운다고 대답했습니다. 관찰사 아들은 자란에게 돈을 주면서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데 쓰라며 집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허겁지겁 돌아온 자란은
당연히 자기 집에 있으리라 예상한 생이 보이지 않자 어머니를 책망했습니다. 예전 사또가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주셨고 도련님과는 6해 동안 정을 나누었으므로 결코 배신할 수 없으며 비록 권세에 눌린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행실이 없는 자신을 보러 천리 길을 걸어 찾아온 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자라는 한참 통탄하다가 문득 그렇다면 도련님이 어디에 있는지 추측해봤고 그 결과 예전에 사또로부터 은혜 입은 바 있는 구시라치 집을 떠올렸습니다. 자란이 즉시 일어나서 그 아전의 집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란에게 외면당한 것으로 오해하여 좌절해 있던 생은 놀란 눈으로 믿기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주고받지 못하다가 자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오랫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습니다. 다음 날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데 동의한 두 사람은 기생어미가 잠든 사이에 비단옷과 가벼운 폐물을 빼내 보자기 2개에 싸서 짊어지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맹산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한 촌민의 집에서 방을 빌려 지냈습니다. 생이 마기를 못하는지라 처음에는 가져온 비단옷과 폐물을 팔아 음식을 장만했다가 이후 자란이 밤낮으로 배를 짜고 바느질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자란은 이웃과 잘 사귀어 환심을 얻으니 동네 사람들이 신접 살림이 빈궁함을 보고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둘이 사랑의 행복을 한껏 느끼던 그 무렵 서울에서는 생이 실종된 사실을 알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사찰 친구들로부터 실종 소식을 전해 들은 생의 가족은 많은 하인을 풀어 절 근처 수십 리를 두루 찾아보았습니다. 며칠이 되어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자 여우에게 홀려서 죽었거나 사나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혼을 부르는 초원 의식을 치르고 시신 없이 무덤을 만들어 장사 지냈습니다. 한편 신임 감사의 아들은 자란을 잃자 종사품 서윤으로 하여금 자란의 어머니와 친척들을 가두게 하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나도 찾을 수 없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두 집안에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자란은 불효막심한 일을 저질렀으니 그 죄를 씻으려면 과거 급제가 유일한 길이라며 생에게 공부를 제안했습니다. 자란이 눈물을 흘리며 과거 시험을 거론하자 생은 알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에 동감하오. 다만 어떻게 책을 구하겠소? 자란은 어떻게든 책을 구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상골벽촌이라 오래도록 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상이 책 한 권을 이웃 사람에게 파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란이 달려갔습니다. 자란은 마을 사람이 벽지로 쓰려고 구입한 책값의 2배를 주고 가져와서 생에게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책은 근래 과거 시험 준비용 책으로 작은 글씨로 썼는데도 매우 두꺼워서 수천 수의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일종의 과거 시험용 핵심 통합본을 받아든 생은 매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오. 생은 책을 손에 쥔 후 쉴 사이 없이 읽었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자란이 화를 내어 질책하며 격려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알성시 소식이 들렸습니다. 생은 걸어서 과거를 보러 갔고 뛰어난 문장 실력을 발휘해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합격자 방을 내걸 즈음에 이르러 임금이 오전에서 봉투를 여니 그가 장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대사원을 거쳐 이조 판서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직함에 대사원이라 쓴 이유를 알 수 없어 고개 갸우뚱한 임금이 이조 판서를 불러 답안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까닭이요? 이조 판서는 임금 앞에서 조금 물러나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호환으로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르고
얼마 전에 탈상까지 한 아들의 필체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의 글씨체입니다. 아이를 잃을 당시에 신의 직책이 외람되게도 대사원이었으므로 이렇게 쓴 듯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지난 3년간 어디에 있다가 이번에 과거를 보러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왕이 직접 생을 불러 지난 일을 묻자 그는 사연을 말한 뒤 벌을 청했습니다. 인륜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죽여주소서. 기구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임금은 이조 판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젊어서 잠시 여색에 빠지는 일은 크게 우려할 바 아니고 경의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부지런히 공부해 조정에 들게 됐으니 지난 일을 용서해 주시오. 또한 자라니 그동안 성심껏 생을 보살폈으니 경실 부인으로 삼음이 오를 것이오. 이조 판서는 임금의 말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생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은 채 말을 타고 풍악을 울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원급제한 생이 바로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병조좌랑에 제수된 터라 자라는 좌랑의 아내 자격으로 가마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그 일로 해서 지금까지도 평안도 맹산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마을을 좌랑천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